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역사의 변곡점, 이제 벌써 66번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6번째지만 또 중간중간에 그 스토리의 진행과 조금 다르면서도 알면 좋은 것을 번외편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 총 5편으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편에서는 해방 공간에 북한에 과연 어떤 세력들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숙청을 통해서 북한의 권력이 김일성 한 사람으로 집중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은 조금 재미가 없으셨나 봐요.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던데 북한 지도 이념의 형성 과정, 그러니까 주체사상에 대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편, 이번 편도 그렇게 재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은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경제 이야기입니다. 즉 북한에서 경제라고 하면은 뭐 다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후 복구에 관련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후 복구를 조금 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편, 5번째 편에선 북한의 세습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로 하면서 뒤에 그냥 그래픽을 이렇게 쭉 넣고, 사실은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동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썼다 이러면 항상 그 카피라이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그래픽 위주로 이렇게, 그리고 사진 위주로 이렇게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경제가 어렵다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른바 종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마저도 북한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사실은 그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 북한 경제는 어려운데요. 그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죠.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뭐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현상이고, 당장 지금 우리나라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 하나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비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잘 알아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좀 와닿는 이유 하나만 제가 한번 들어보죠. 북한 국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도 채권 발행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발행했습니다. 채권 형태, 그 본드죠. 그 유동성이 있는 채권 형태로 마지막 발행한 것이 1970년대였습니다.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다시 발행을 했는데 인수가 안 됩니다. 즉 상업시장에서는 인수가 안 되고요. 그냥 이 정도 돈 그냥 가져가라 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그런 데서 조금 인수를 해줬습니다. 그것도 어떤 수익성을 보고 인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북한이 70년대는 이제 차관을 얻었거든요. 은행들로부터. 신디케이트 론이었는데요. 근데 1984년에 디폴트 국채 상환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순수하게 이자 수익을 노리고 돈을 꿔주는 국가나 은행이나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외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다 현금 선불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신용도가 떨어져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북한의 그 국채 있지 않습니까? 그 국채가 지금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유통은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유통이 되는가? 채권은 여러 가지가 발행이 됐어요. 대충 한 2가지인데 그 2가지도 또 여러 가지로 나뉘니까요. 인민경제발전채권이 있고 1970년대 서유럽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국채를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그냥 상환 거부해버렸죠. 그렇게 되면 그건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때 신디케이트 론을 주도했던 은행이
프랑스의 BNP 파리바 은행입니다. 그 은행이 북한의 채권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만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싸게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그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를 거쳐서 또 하나의 자회사를 만드는 복잡한 방식으로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채권 거래가 아니죠. 이거는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정도에 거래되고 있느냐면요. 현재 가격이 1달러당 0.725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1달러당 1센트에 거래가 되면 몇 퍼센트입니까? 1%죠. 99%의 가치는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1센트도 안 되는 0.725센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호가, 이렇게 사가라라고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물론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99% 이상의 가치가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그냥 없애면 되는데 왜 없애지를 않느냐. 이 상품이 가격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오르느냐 하면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안정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야 하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차라리 정치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또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조성이 되면 이게 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0.725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 남북 정상회담하고 할 때 1.5달러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며칠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다시 꼬부라져 버린 것이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나서 노딜이었죠. 그리고 나서 가격이 또 떨어졌습니다. 왜 가격이 그나마 왔다 갔다라도 할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이게 남한이 대리 변제해 준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한이 대리 변제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펀더멘탈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분히 사회 심리적, 투자 심리적 요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1.25, 1.5까지도 올라갔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이렇게 합병을 할 때 부채를 인수하거나 또는 부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이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1874년에 영국이 그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를 합병했습니다. 그때 영국은 채무 승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1881년에 프랑스가 튀니스, 그러니까 지금 튀니지보다 조금 작은 곳입니다. 그 이후에 좀 국경 변동이 있었거든요. 튀니스를 보호국이다라고 선언을 할 때도 기존 채무 전부 다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1940년에 구소련이 발트 3국, 그러니까 세 개 나라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요거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때도 구소련은 이 사람들이 대외 채권은 인수하겠지만 채무는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1990년대에 발트 3국이 독립하면서 문제가 또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채무 승계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1860년에 이태리가 통일이 됐죠. 그때 통일이 될 때 이태리 정부가 기존에 존재하던 개별 국가들, 이태리 그때 국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채무를 다 인수했습니다. 또 1957년에 말레이시아가 연방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여러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나라들의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연방이 다 짊어졌습니다. 권리와 의무라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돈 얘기입니다. 채무를 다 인수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갈 거 없죠. 우리하고 밀접한 예들이 있죠. 뭐 조금 말하기가 좀 찝찝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만은 1910년에 한국하고 대한제국하고 일본이 합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한제국의 모든 대외 채무를
일본 정부가 다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았습니다. 대충 1차 대전 끝날 때까지 나눠서 갚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베트남 경우에도요, 1975년에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고. 그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모든 채무를 다 인수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독일이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동독의 채무를 서독이 전부 다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갚았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다. 뭐냐면요. 제일 처음에 우리는 그 돈 못 갚아주겠다라고 한 나라 영국, 프랑스가 있죠. 그리고 소련이 있었죠. 힘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힘이 없거나 또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채무 인수를 해줍니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 채무 인수 안 하면 그 당시 1945년에 전쟁이 끝났을 때 전성국 4개,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인데 지금 소련은 러시아로 변했습니다만은 이 네 나라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은 통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도 다 갚았던 것이거든요. 그 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한제국 합방할 때 완벽한 힘이 없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청나라하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전쟁을 통해서 몰아내버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데 어마어마한 힘, 영국과 미국이 있었죠. 이 나라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채무를 전부 다 인수를 했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통일이 된다라는 얘기, 우리는 뭐 당연하게 통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요, 과연 북한의 채무를 인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예, 뭐 쉽게 얘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4대 강국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북한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채권에 대해서 뭐 상환하라고 심하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이 채권에 대한 압박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얘기를 하면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는 것이죠. 그거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걸프전, 그러니까 쿠웨이트하고 이라크의 경우에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빚독촉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항상 이거 복잡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을 한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죠. 갚아야 됩니다. 대책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정확한 내용은 어쩌면 북한도 모를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성이 대충 한 180억 불 정도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정상적이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그 북한 채권, 그거는 다 합치면 한 120억 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소들이 나오는 것도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80억 불이라고 합시다. 한국 입장에서 채무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제로 쿠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단 이자는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 것으로 딱 잘라버리고 뭐 10년 또는 20년 동안 분할해서 준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한다면은 뭐 그렇게 못 갚을 돈은 아니죠. 예. 아무튼 북한 채권이 이렇게 해서 아직도 가치가 정말 형식적이나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겉으로는 구호 중심이고 민족 중심이고 하지만 실지에 들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만 합니다. 먼저 통일이 가능한가?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다음에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형태의 통일이 되어야 하며, 그리고 통일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서독의 경우에 뭐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통일되고 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다시 이제 원래 오늘 얘기하기로 했던 북한 전후복구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전후복구 얘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북한의 그 전후가 어땠는데부터 얘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처참했습니다. 이 세계에 미군 폭격 맞고 나서 처참해지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의 공업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북한이 남한보다 공업 기반은 더 많았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더 쉬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해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공업 기반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도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나마 남한보다는 조금 더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부서졌죠. 거기다가 북한에 흥남에 질소 비료 공장도 있었고 이곳저곳에 공장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1급 기술자들은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전부 다 일본으로 자기가 돌아가고 싶든 그렇지 않든 다 돌아갔죠. 그래서 기술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 부서진 건데요. 수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원래 1949년과 비교할 때 대략 40%로 떨어졌고요. 민간 가옥의 75%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생산량, 그러니까 발전이죠. 전기 생산량이 26%로 줄어들었고 열차의 75%, 선박의 85%가 파괴됐습니다. 도대체 폭격을 얼마나 맞았길래 그렇게까지 되었는가라는 이야기죠. 한국전쟁 기간 동안에 북한 지역에 떨어진 폭격 총량이 63만 5천 톤입니다. 한 65만 톤 정도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유럽 전역에 떨어뜨린, 주로 독일이 중심입니다만은 어쨌든 유럽 전역에 떨어뜨렸던 폭탄 총량이 160만 톤입니다. 즉 유럽 전체에 떨어진 것의 3분의 1이 넘죠. 그 정도가 떨어진 겁니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2차 대전이죠.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태평양 전선 전체, 일본 포함입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미국이 떨어뜨린 폭탄 총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요. 50만 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그것보다 더 많이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맞으면서도 국가가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할 지경이죠. 그래서 미군이 이제 직접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요. 진남포, 그러니까 지금은 남포시입니다. 남포의 80%, 그 다음에 흥남의 85%, 그 다음에 함흥의 80%, 평양의 75%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라고 미군이 직접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리원이 있습니다. 사리원 95%, 그 다음에 원산 85%, 그리고 신안주의 경우에 평안 북도죠. 신안주의 경우에는 미군이 100%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거든요. 뭐냐면요. 북한이 우리가 한국 전쟁이 끝난 것이 1953년 7월 27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전후 복구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느냐 하면 1953년 3월부터 세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부터 세웠다기보다도 그 전부터 만들어지던 전후 복구 계획이 그때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러고 할까요? 공식화가 되었다는 거죠. 왜 1953년 3월이냐? 1953년 3월 5월에 스탈린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죽고 나서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가 북한의 전후복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탈린 하면 그 다음은 누구나 생각하기에 흐루츠초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스탈린이 죽고 나서
크루슈초프가 완벽하게 모든 권력을 다 잡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때 가장 중심에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게오르기 말렌코프입니다. 이 말렌코프가 나중에 크루슈초프하고 권력 투쟁에서 패배하죠. 그래서 그 몇 년이 뻥 뚫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말렌코프가 상당히 힘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전후복구 계획을 세울 때 소련의 실권자가 바로 말렌코프입니다. 말렌코프가 그 당시에 주장했던 것이 우리나라 말로 신노선, 영어로는 뉴코스라고 합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몰라가지고 그냥 영어로 뉴코스라고 하는데 신노선을 내놓았거든요. 길게 얘기하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에 있어가지고 국제공산주의, 그 다음에 뭐 일국사회주의 이론, 그 다음에 인민경제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얘기를 좀 틀리게라도 얘기를 하면은 인민 생활 수준 향상이 중시가 됩니다. 즉 서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겠죠. 서유럽과의 공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인민 생활 수준의 향상을 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소비재 공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도 그쪽에 상당히 이제 비중이 주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스탈린이 원래부터 생각하던 공산권 내의 협업 구조입니다. 이 공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큰 나라들이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경제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 나라긴 합니다만은 동독, 그 다음에 체코,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이 세 나라의 공업 생산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동독은 서독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 공업 생산력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소련하고 동독, 체코 이런 곳에서 중공업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중공업 중심으로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공산권에 있는 국가 중에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국가가 그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탈피를 하는 것이 유고슬라비아 뭐 이런 곳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농업과 경공업을 위주로 해서 공산권 내의 협업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반대측에서는 소제국주의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주의 제국주의라고 뭐 사회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농업과 경공업을 위주로 해서 공산권 내에서 하나의 세계를 만든다라는 구상이었죠. 그러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뭐 소련만 그랬던 거 아닙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미국도 일본을 완전히 접수하고 나서 일본에 대해서 주로 이제 경공업 위주로 하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도 당연히 농업하고 경공업 위주로 전후 복구를 하라라고 조언을 했던 겁니다. 근데 김일성 생각은 달랐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해방 이후에 소련에 의해서 북한으로 들어와서 권좌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김일성은 소련 공산당 핵심하고는 연계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뭐 듣보잡까지야 가겠습니까만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거기다가 그런 이유도 있고 자신이 한 나라를 완전히 통치하고 싶은데 뭐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경제를 갖고 싶었을 리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큰 게 한국 전쟁입니다. 김일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전쟁 다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어마어마한 힘으로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공업 생산력이 부족해서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중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된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서 중공업 그리고 무기 생산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입장에서는 중공업을 주장을 했죠. 하지만 소련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가 뭐 남한도 그랬습니다만 원조 빼고는요 경제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평양에 와 있던 소련 대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끝없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다. 그러면 소련은 중공업
그 다음에 현금을 지원한다. 그 다음 중국 너희들은 식량 그리고 경공업 제품을 지원하라 라고 전체적인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소련은 자기들이 다 한 게 아닙니다. 동독에서 수많은 돈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 북한 정부 예산 한 40% 정도가 원조 예산이었습니다. 이 재밌는 수치인데요. 사실은 지금은 원조가 거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자신의 생산력을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것이 언제나 60% 수준을 잘 못 넘습니다. 언제나 한 40% 정도는 외국이 되었든 남한이 되었든 대북 지원 얘기죠. 어디에선가 받아야 국가가 굴러갑니다. 그 40% 벽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전후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을 하고 했는데 40% 정도가 외국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북한이 40% 정도가 외국 원조였다고 해서 굳이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고요. 우리나라는 그때 50%가 넘었어요. 남한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첫 번째 계획은 급하게 세웠습니다. 3개년 계획이었습니다. 이 복구 건설 3개년 계획이었는데요. 이것도 소련하고 싸움이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에서는 당연히 빨리 인민 생활을 위한 경공업 그리고 소비재 중심으로 빨리 해라 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기반시설 해야 되겠다 하면서 비료공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그 다음에 제철소라든지 그런 것부터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이 계획에서부터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창옥입니다. 지금 사진 보이신데 이게 제가 이 박창옥 씨 사진을 구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다가 겨우 하나 구했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박창옥인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되거든요. 그래서 반김일성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김일성하고 아주 가까웠고 김일성을 정말 중심으로 모셨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출신이 제가 알기로 살린인가 아니면은 브라디보스토크 그쪽이고요. 그리고 나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로 이주가 됐죠. 그러다가 거기서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고 나서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나서 북한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 같은 소련파니까 허가이 이런 사람하고 친했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파라고 해서 서로 다 친하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안 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가이하고는 박창옥이 그렇게 사이 안 좋았고요. 김일성 중심으로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소련 대사를 설득하고 하고 해가지고 잘 했습니다. 그래서 1954년부터 1956년까지 3개년 계획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타협하는 선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원조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이거 꽤 잘했습니다. 상당히 꽤 잘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온 것이 제1차 5개년 계획입니다. 1957년부터 61년까지죠. 이때는 이제 전면적 공업화 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업을 막 발전시키기 시작을 했고 사실은 북한이 요때가 아마 거의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그 이후에 북한은 별 수가 없고 그 이전에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았는데요. 그런데 소련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이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고 정치적 요인이었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소련 입장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의 위성국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김일성 한 사람에게 다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견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기입니다. 여기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별게 아니고요. 소련파에다가 자리를 좀 주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터진 것이 제가 지지난 편 숙청하고 관련된 그 얘기에서 말씀드렸던 8월 종파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김일성 유일사상, 그리고 나중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정말 소련 입장이나 뭐 제 입장도 그렇고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국가 이념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때까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막 지원해 주던 원조가 끊어지죠. 그래서 공산권으로부터 대규모 원조는 끊어져 버리고, 이게 이제 얘기를 하나하나 하면 다 긴 내용입니다만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못하죠. 첨예한 이론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서 북한이 공산주의 경제 블록으로부터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 예산의 40%는 밖에서 와야 됩니다. 그거 북한은 언제나 그렇고요. 지금 북한이 또 힘들지 않습니까? 왜 힘들겠습니까? 40%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40%만 가면은 어느 정도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손을 벌려야 되겠죠. 손 벌릴 곳이 어디냐? 이게 언제냐면 1960년대 얘기거든요. 소련으로부터 그때까지 묻지마가 막 오고 있었는데, 묻지마 지원이 오고 있었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그 당시에 문화 대혁명 기간이었죠. 남 도와주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벌린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조총련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1교포 북송 사업도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를 너무 짧게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제 유튜브가 언제나 길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북한의 세습 그리고 핵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북한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번외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좌파 운동, 그리고 일본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또 부탁드립니다만은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